3년 전만 해도 100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70만 원어치도 안 돼요. 숫자가 변한 게 아닙니다. 돈의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정부가 국채를 마구 발행하고 있어요.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화폐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죠. 이건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당신 주머니에서 조용히 돈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이 격변기에 어떻게 재산을 굴려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착각 하나를 깨야 해요. 성실하게 저축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믿음.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1990년대에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0%를 넘었어요. 1억을 넣으면 1년에 1,000만 원이 굴러 들어왔죠. 지금은요, 3%도 받기 힘들어요. 물가가 4%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 손해가 된 세상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본 원인은 부채 경제 시스템에 있어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을 내서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뭘 했습니까? 양적화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똑같았죠. 위기가 오면 돈을 뿌리고 그 돈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어요. 긴축하면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나빠지면 선거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뭘 사야 되냐고 묻는 거죠. 종목 추천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수술 방법도 모르면서 매스부터 잡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택시기사님이 반도체 얘기하고 미용실에서 ETF 토론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가 제일 위험했어요. 모두가 흥분할 때 누군가는 출구를 찾고 있거든요. 1999년 닷컴 버블 직전에도 그랬고 2007년 부동산 버블 직전에도 그랬어요. 대중이 열광할 때 전문가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투자 자체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더 어리석은 선택이죠.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생존 자금과 유의 자금의 구분이에요. 생존 자금은 이게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지는 돈이에요. 월세, 보험료,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이런 거죠. 이 돈은 절대로 위험 자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유의 자금은 솔직히 말해서 잃어버려도 밥은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해외여행 한 번 안 갔다 치면 되는 수준이죠. 대부분의 직장인한테 이 금액은 100만 원에서 많아야 3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이 범위에서 투자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 훈련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실제로 돈을 넣어봐야 배우거든요.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10만 원 넣고 떨어지는 경험이 더 가르쳐줘요. 주가가 5% 빠졌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10% 올랐을 때 더 사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몸으로 알아야 해요. 자기 성향을 모르고 큰 돈 넣으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공포의 바닥에서 팔고 탐욕의 꼭대기에서 사는 거죠. 사람마다 리스크 내성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는 계좌가 흔들리면 밤잠을 설치고 누구는 반토막 나도 태어나거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이죠.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억지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로 병나요. 반대로 공격적인 사람이 예금만 하면 답답해서 못 견디죠. 여기서 자산 배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분산 투자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랑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샀다고 분산한 거 아니에요. 전부 한국 기업이잖아요.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동반 하락합니다. 진짜 분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끼리 섞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을 나누고 주식과 채권을 나누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나눠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보통 금값이 올라요.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어 놓으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하냐고요? 정답은 없지만 참고할 프레임은 있어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먼저 정하세요. 나이가 젊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도 되고 반대라면 안전하게 가야 해요. 그 다음 지역을 나누세요. 한국에만 올인하면 안 돼요. 미국, 유럽,
신흥국까지 분산해야 특정 국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유형을 섞으세요.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넣고 금도 조금 넣고 부동산 리츠도 고려해보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이 특정 섹터로 쏠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한때 가상자산으로 몰렸다가 지금은 주식으로 옮겨갔고 또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돈의 흐름을 잇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관심 없는 시장은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여러 시장에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10만 원만 넣어도 그 시장에 뉴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공부하게 돼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찾아보게 되죠. 이게 진짜 금융교육입니다. 기업 분석이 어렵다면 ETF로 시작하세요. ETF는 전문가들이 미리 종목을 선별해서 묶어놓은 상품이에요. 미국 S&P 500 ETF 하나 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지분을 동시에 갖는 효과가 나요. 개별 종목 고르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죠. 테마별 ETF도 있어요. 반도체만 모은 것, 친환경 에너지만 모은 것, AI 관련주만 모은 것. 믿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에 베팅하면 됩니다. 다만 ETF도 만능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빠지면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도 개별 종목 몰빵보다는 훨씬 안전한 선택이죠.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견해로는 인공지능이 향후 30년을 지배할 테마예요. 요즘 전력주가 뜨고 원자력이 주목받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들썩이잖아요. 이게 전부 AI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GPU 서버 한 대가 일반 가정집 열채 분량의 전력을 먹어요. 결국 에너지, 반도체, 인프라 이런 테마가 뜨는 건 전부 AI라는 거대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인 거죠. 로봇 산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AI에 물리적 몸을 입힌 게 로봇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하드웨어도 따라 진화합니다. 물론 거품 우려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버블처럼 꺼질 수도 있죠. 근데 인터넷이 사라졌나요? 버블이 터져도 기술은 살아남아요. 오히려 거품이 걷히고 나면 진짜 강자가 드러나죠. 장기 관점에서 AI는 피할 수 없는 물결입니다. 금 이야기도 해볼게요.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너무 오른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금은 특이한 자산이에요. 채굴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캐낸 금이 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금 수요의 절반 이상이 보석이에요. 결혼반지 목걸이로 만들어지면 누군가의 금고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어머니 돌반지 파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감정적 가치가 붙어 있으니까요. 최근 금을 가장 많이 사는 주체가 각국 중앙은행이에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이 물량도 시장에 안 풀려요. 국가 비상금 같은 거라서 금값 올랐다고 바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금은 불확실성의 바로미터예요.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빛나는 자산이죠. 포트폴리오에 10에서 15% 담아두면 보험 역할을 해요. 달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말이 많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약해질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무너지진 않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달러 수요가 유지됩니다. 환율 예측은 전문가도 못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얽혀 있거든요. 개인이 환차익 노리다가 수수료만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달러 자산을 일부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환율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해 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미국, 영국, 일본 어디를 봐도 장기 주식 수익률이 부동산을 앞서거든요. 그런데 왜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더 많냐고요? 심리 때문이에요.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보이잖아요. 10% 빠지면 공포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부동산은 호가가 떨어져도 실거래가 뜸하면 체감이 안 돼요. 그리고 팔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하게 되죠. 이 강제적 장기 투자가 오히려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10년 넘게 안 볼 종목을 사세요. 매일 주가 확인하면서 일희일비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종목은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있어요.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탐욕이 과해질 때 생겨요. 빚내서 투자하고 몰빵하고 레버리지 당기고 이러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적당히 벌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이번 판에서는 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요. 매번 이길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급증이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일 때도 있지만 투자에서는 독이에요. 1년 안에 원금 2배 만들겠다? 이런 마인드면 10중 8구 깡통 찹니다. 진짜 부자들은 느긋해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어야 작동해요. 20대에 시작하면 40년을 굴릴 수 있고 40대에 시작하면 20년밖에 못 굴려요. 10만 원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기다리다가 평생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건가요? 가족과 여행 가고 싶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본래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에 매몰되면 수단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은 비극이에요.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명확한 오답은 있습니다. 몰빵, 비투, 묻지마 투자, 감정적 매매, 이것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2026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소액으로 시작하고 분산해서 담고 길게 보세요.